2019년 2월 평양 한복판에서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작전명 고스트 리스닝, 총성도 없었고 폭발도 없었어요. 단지 8분간의 침묵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한민국 운명과 세계 정세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윤입니다. 한국 이름으론 윤대영이에요. 미 국방부 산하정보분석실에서 22년간 근무했습니다. 부모님이 1970년대 LA로 이민 오셔서 저는 코리아타운에서 자랐어요. 집에선 한국말, 밖에선 영어. 그 덕분에 북한 군사전략 분석가라는 특이한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역할은 따로 있었어요. 작전을 설계하고 때론 실행 가능성 자체를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의심으로 시작되죠. 누군가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의심, 당신의 비밀이 새어나갔다는 의심. 고스트 리스닝 작전은 바로 그 의심을 심는 작전이었어요. 2018년 가을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끝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CIA 기술팀이 새로운 도청 장치를 개발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크기는 성냥갑의 3분의 1 전력은 실내 조명에서 자체 충전, 감지 확률은 3% 미만. 완벽한 유령이었죠. 문제는 단 하나. 이걸 김정은 집무실에 어떻게 설치하느냐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12명이 모였어요. 국방장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나? 저는 대답했죠. 12%입니다. 하지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국방장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실패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김정은이 미국이 나를 들으려 했다는 사실만 알아도 충분해요. 그 순간부터 그는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의심하게 될 겁니다. 그제야 5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전의 진짜 목표는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인식 조작이었죠. 작전명은 고스트 리스닝으로 결정됐어요. 존재를 지우고 결과만 남기는 작전. 유령처럼 침투해서 유령처럼 사라지되 흔적은 애매하게 남겨야 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지만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흔적을요. 팀 구성이 가장 어려웠어요. 북한 땅에 미군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발각되면 전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을 찾았어요. 신분이 애매하고 존재가 불확실하고 희생되어도 미국 정부가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 3명이 선발됐습니다. 류성철, 전직 북한 특수군 출신 탈북자였어요. 리우, 전자전 분야의 천재였죠. 최한나, 그녀는 침투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민간인이었고 비공식적으로는 유령이었습니다. 내부 협력자는 가을밤이라는 코드명을 썼어요. 평양 관저 전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회로 배선도, 경비 교대 시간, CCTV 사각지대를 넘겨줬죠. 하지만 저는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이중첩자일 수도 있었고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작전일은 2019년 2월 12일로 잡혔어요. 하노이 회담 2주 전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김정은이 협상 전략을 논의하는 바로 그 시기에 우리는 들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브리핑에서 젊은 분석관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 작전이 정말 필요한가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아는 것과 확인하는 건 다르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상대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야. 정보전은 사실의 싸움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거든. 그날 밤 저는 작전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평양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3명의 유령이 역사를 밖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분단된 조국, 그 북쪽 땅에 침투 작전을 설계한 손자를 보시면요. 아마 복잡한 심정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첩보전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걸. 작전은 시작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미 역사의 한 페이지는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팀은 단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어요. 공식적으로 미군을 북한에 보낼 순 없었습니다. 발각되면 전쟁이었으니까요. 우리에겐 특별한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신분이 애매하고 과거가 복잡하고 최악의 경우 희생되어도 미국 정부가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 비공식 요원들이었죠. 첫 번째 류성철. 코드명 쇄도우원. 41살이었어요. 전직 북한 특수군 출신 탈북자였습니다.
2011년 겨울 그는 두만강을 건넜어요. 영하 15도의 얼음물을 헤엄쳐 중국으로 넘어갔죠. 한국으로 왔고 2년 뒤 미국으로 재이주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작은 한인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고 있었어요. CIA가 그를 발견한 건 우연이었습니다. 탈북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다 발견한 거였죠. 북한 11군단 출신, 평양 관저 경비 시스템을 훈련받았던 사람. 그의 기억 속엔 평양의 지도가 있었어요. 제가 그를 처음 만난 건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식당 뒷골목에서였어요. 류성철 씨, 제 이름은 데이비드 윤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담배를 끄며 물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북한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죠. 미쳤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절하면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탈출할 때 두고 온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전이 성공하면 그들에게도 희망이 생길 수 있어요. 류성철이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훈련인가요? 두 번째 리우. 코드명 쇄도우투. 35살 대만 출신이었어요. 본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MIT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NSA 사이버전 부서에서 스카웃됐죠. 전자전 분야에선 천재였어요. 북한제, 중국제, 러시아제 회로를 전부 역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장 작전 경험이 없었어요. 컴퓨터 앞에서만 일했던 사람이었죠. 제가 그에게 작전을 설명했을 때 그는 단 하나만 물었습니다. 도면은 정확한가요? 최선을 다해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100% 확신할 순 없어요. 그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해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리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네요. 완벽하게 할게요. 그는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믿을 수 있었어요. 훈련 중 100번 넘게 모의 회로를 설치했습니다. 100번째에도 그는 개선점을 찾아냈어요. 완벽주의자였죠. 세 번째 최한나. 코드명 쇄도우3. 32살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LA에서 태어났어요. 해병대 출신이었고 제대 후 민간 군사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그녀는 전쟁터를 전전했어요. 공식 기록엔 없는 작전들이었죠. 침투 전문가였습니다. 그녀가 특별했던 이유는 본능이었어요. 위험을 냄새로 맡는 것 같았습니다. 훈련 중 한 번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여기 뭔가 이상해요. 뭐가? 몰라요. 그냥 느낌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숨겨진 CCTV가 있었습니다. 도면에 없던 거였어요. 그녀는 그걸 직감으로 알아챘죠.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작전에 지원했습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민간인 지키는 것보다 전쟁 자체를 막는 게 더 의미 있잖아요. 이 세 명이 전부였습니다. 지원 병력도 백업팀도 없었어요. 발각되면 그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침투 계획은 복잡했습니다. 이중작전이었어요. 회의실에 국방장관, CIA 국장,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모였습니다. 저는 대형 스크린 앞에 섰어요. 두 개의 작전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북한 지도가 떴습니다. 동해안의 빨간 점, 서해안 중국 국경의 파란 점. 첫 번째 작전, 코드명 넵튠 다이버 실팀6. 레드 대대가 동해안으로 침투합니다. 잠수함을 이용해서요. 국방장관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실팀6. 왜 그들을 투입하지? 발각되면 전쟁이야. 그게 목적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발각되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히는 북한이 우리가 침투하려 한다는 걸 알게 만드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실팀6는 동해안에서 페이크 모션만 합니다. 실제로 상륙하지 않아요. 그냥 북한 해안 가까이 접근했다가 철수합니다. 하지만 북한 레이더에는 잡힐 정도로요. CIA 국장이 이해했어요. 양동작전이군. 정확합니다. 북한은 동해안에 경비를 집중할 겁니다. 해군, 보안부대 모든 자원을 동쪽으로 보내죠. 그 틈에 저는 파란 점을 가리켰습니다. 중국 국경. 두 번째 작전, 코드명 고스트 리스닝. 우리의 진짜 팀이 서쪽에서 들어갑니다.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로. 그 다음 평양까지 육로로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물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겠군. 네, 실팀6가 2월 11일 밤 동해안에 접근합니다. 북한이 이를 감지하고 동쪽으로 병력을 이동시키는 동안 우리 팀은 2월 12일 새벽 서쪽에서 침투해요. 북한의 주의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할 때요.
국방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팀6는 믿기고 희생양이라고 부르고 싶진 않지만 네. 그들은 들키게 만드는 팀입니다. 우리 비공식 팀은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는 팀이고요. 만약 실팀6가 진짜 발각되면 그들은 전투하지 않습니다. 즉시 철수해요. 북한 민간인 선박과 조우하면 더 좋죠. 작전 중단 명분이 생기니까요. 실패한 침투 시도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CIA 국장이 웃었습니다. 천재적이야. 북한은 실팀6만 찾을 거야. 동해안에서 뭘 하려 했는지. 하지만 진짜 작전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거지. 정확합니다. 국방장관이 승인했어요. 좋아. 실팀6 투입 승인한다. 언제 출발하지? 일주일 후입니다. 중국 루트도 준비했어요. 가을밤이 신분증과 통행증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기술자 신분이었어요. 평양 전력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서도 진짜였고요. 실제로 중국 기술자들이 평양에 자주 드나들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북한 전력 시스템이 낙후돼서 중국 도움을 받거든요. 차량은 가을밤이 평양에서 대기시켜 놓을 겁니다.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250km. 정상 속도로는 5시간 거리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3시간 반에서 4시간이면 가능해요. 검문소는요? 네 곳입니다. 하지만 중국 기술자 신분이면 통과 가능해요. 그리고 실팀6 양동작전 덕분에 북한 보안부대는 동해안에 집중할 겁니다. 서쪽 검문소는 상대적으로 느슨해질 거예요. 류성철이 말했습니다. 탈북할 때 이 루트 썼어요. 반대 방향이지만 가능해요. 그의 말에 무게가 있었어요. 실제로 건넌 사람이었으니까요. 철수는 어떻게 하지? 같은 루트로 되돌아갑니다. 신의주까지 육로, 그 다음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픽업팀이 단둥에서 대기할 거예요.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양동작전과 진짜 작전. 이중기만. 훈련은 버지니아 해안의 비밀시설에서 진행됐어요. 석 달 동안 실제 평양 관저를 재현한 모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내부 구조, 회로 배선, CCTV 배치, 경비 루트. 모든 걸 똑같이 만들었어요. 가을밤이 제공한 도면을 바탕으로 했죠. 가을밤, 내부 협력자였습니다. 평양 관저 전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 6개월 동안 정보를 넘겨줬습니다. 회로 배선도, 경비 교대 시간, CCTV 사각지대. 상세했고 구체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너무 완벽해. 제가 CIA 국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보가 너무 상세해요. 그게 문제인가? 모르겠어요. 함정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믿는 수밖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최선의 정보니까요.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드, 작전엔 항상 불확실성이 있어. 100% 확신할 수 있는 작전은 없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첫 번째 모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시간 초과 14분이 걸렸어요. 목표는 8분이었죠.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경보가 작동했어요. 세 번째도 실패. 장치 설치 위치를 잘못 찾았습니다. 23번째 시도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7분 52초 하지만 류성철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실전에선 모든 게 더 오래 걸려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있으니까요. 목표를 5분으로 단축해야 합니다. 그들은 계속 훈련했어요. 30번, 40번, 47번째에서 새로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4분 13초 류성철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이제 살아서 돌아올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훈련과 실전은 달랐으니까요. 도면이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었고 가을밤이 진짜 우리 편이라는 확신도 없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3명을 따로 만났습니다. 안전가옥의 작은 거실에서였어요. 맥주와 피자를 준비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이 아니었어요. 그냥 작별 인사였죠. 류성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해줘요. 우리가 살아 돌아올 확률은 얼마나 돼요? 저는 거짓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발각되지 않고 장치를 설치할 확률은 12%입니다. 하지만 일단 설치에 성공하면 생존해서 탈출할 확률은 78%예요. 종합하면 약 9% 정도가 완벽한 성공 확률입니다. 발각되면요? 0%입니다. 북한은 침입자를 살려두지 않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리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일을 할 거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최한나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저흰 각자 이유가 있어서 여기 왔어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류성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만약 우리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들은 진실을 알게 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될 겁니다. 미국 정부는 부인할 거예요. 알겠어요. 류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어차피 유령이니까. 다음 날 새벽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저는 활주로에서 지켜봤어요. 작은 수송기에 올라타는 세 개의 그림자. 손을 흔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건 작전이 아니라 작별처럼 보일 테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작전실로 돌아왔어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 72시간 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살아 돌아오든 안 오든. 제 손이 떨렸어요. 커피를 마셨지만 식어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아직 아무 신호도 없었어요. 평양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명의 유령이 평양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 2019년 2월 12일 새벽 2시 47분. 저는 워싱턴 랭글리 CIA 본부 지하 3층 작전실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12개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왼쪽 스크린에는 동해안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실팀6의 양동작전이었어요. 그들은 12시간 전 북한 해안에 접근했다가 민간인 어선과 조우한 후 철수했습니다. 계획대로였죠. 북한은 이제 동해안 경비를 강화하고 있을 거예요. 오른쪽 스크린은 우리 팀이었습니다. 쇄도우1, 쇄도우2, 쇄도우3. 진짜 작전. 심장이 귀에서 쿵쿵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세 줄의 텍스트가 떠올랐습니다. 쇄도우1 하수도 진입. 침투 개시. 저는 숨을 참았어요. 옆에 있던 정보분석관 제니퍼가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이제부터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계획은 단순했어요. 평양 관저 뒤편 하수도를 통해 건물 지하 1층까지 침투. 경비가 가장 약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전기실에 도달. 김정은 집무실 조명 회로에 장치 설치 8분 안에 완료하고 같은 경로로 탈출. 간단했어요. 종이 위에 선. 5분이 지났습니다. 작전실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모두가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새벽 2시 52분 두 번째 메시지가 떴습니다. 쇄도우3 하수도 출구 도착. 그런데 위치가 이상함.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뜻이야? CIA 국장이 제 옆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들겼어요. 상황 설명하라. 최한나의 답장이 왔습니다. 도면상 출구는 복도 끝 계단 밑. 하지만 실제 출구는 20m 더 북쪽. 창고 옆. 제니퍼가 숨을 들이켰어요. 동선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맞았습니다. 20m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치명적이었어요. 예상했던 경로를 쓸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CCTV 위치가 달라지고 경비병 순찰 루트가 달라지고 모든 계획이 무너졌죠. 국장이 물었어요. 데이비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철수 명령을 내려야 할까요? 하지만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계속 진행합니다. 현장 판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새 경로 탐색. 조심해서 이동. 12분이 더 지났어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4분. 경비 교대까지 26분 남았습니다. 새벽 3시 7분. 류성철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1층 복도 진입. 경비 확인. 몇 명? 제가 물었어요. 2명. 도면엔 1명이었는데. 또 틀렸습니다. 경비 인원까지 달랐어요. 국방부 분석관이 제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도면이 완전히 틀렸어. 이거 함정 아닌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함정인지 단순 오류인지 아니면 가을밤이 배신한 건지 지금은 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세 사람이 평양 관저 한복판에 있다는 거였죠. 우회 가능? 제가 물었습니다. 시도 중. 시간 지체. 시간. 그게 문제였어요. 경비 교대까지 23분. 설치에 8분 필요. 탈출에 최소 10분. 계산이 안 맞았어요. 새벽 3시 15분 리우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2층 전기실 도착. 문제 있음. 뭐가 문제야? 국장이 물었어요. 다음 메시지가 제 혈액을 얼렸습니다. 회로 배치가 도면과 완전히 다름. 설치 지점을 찾을 수 없음. 작전실이 술렁였어요.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회로가 다르다는 건 장치를 어디에 설치해야 할지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석 달간의 훈련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CIA 국장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데이비드, 철수시켜. 지금 당장. 아직입니다. 아직? 이미 모든 게 틀렸어. 도면은 엉망이고 경비는 더 많고 회로는 완전히 달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는 길도 도면대로가 아닐 겁니다. 지금 철수하면 경비병과 마주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저는 키보드를 쳤어요. 섀도우2 현장 재분석. 시간 제한 없음. 새로운 설치 지점 찾아라. 리우의 답장이 왔습니다. 이해. 시작함. 그 후로 침묵이었어요. 1분, 2분, 3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니퍼가 속삭였어요. 경비 교대까지 15분 남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리우를 믿을 수밖에 없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국장이 초조하게 걸어다녔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안 되는 거야. 철수 명령 내려. 조금만 더요. 조금이 얼마야? 5분 후면 경비가 교대해. 복도가 사람으로 가득 찰 거야. 20분이 지났어요. 작전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최악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패, 발각, 죽음. 그때 새벽 3시 35분. 리우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새 설치 지점 발견. 집무실 조명 회로 제3번. 접근 가능.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너무 이른 안도였습니다. 바로 다음 메시지가 왔으니까요. 섀도우3 경비병 접근. 복도 끝 30m. 우리 쪽으로 오고 있음. 제니퍼가 비명을 삼켰어요. 발각됐어요? 아직 아니야. 류성철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하지만 10초 후엔 마주칠 거야.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끝일까요? 여기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걸까요? 섀도우원, 어떻게 할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류성철의 답장은 차갑고 명확했어요. 섀도우2는 설치. 계속 섀도우3와. 나는 우회. 우회가 가능해? 만들겠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경비병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위험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승인, 조심해. 새벽 3시 37분. 화면에서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통신이 끊어진 거예요. 지하 깊숙한 곳이라 신호가 약했죠. 저는 빈 화면만 응시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작전실은 죽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1분이 지났어요. 2분, 3분. 국장이 물었어요. 데이비드, 뭐가 보여? 아무것도요. 통신은? 끊겼어요. 그럼 우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이 됐어요. 새벽 4시. 평양 관저 내부는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경비병들이 교대하고 복도에 사람이 늘어나고 발각될 확률이 치솟았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9분. 갑자기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섀도우3 경비 1명 단독. 순찰 발견. 무력화 가능. 하지만 소음 발생 가능. 경비를 무력화한다는 건 물리력을 쓴다는 뜻이었어요. 북한 군인을 공격하는 것.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국장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인. 제가 타이핑했습니다. 조용히. 흔적 남기지 마라. 7분간 침묵이었어요. 새벽 4시 16분 류성철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경비 무력화 완료. 의식 없음. 숨 쉬고 있음. 경비복 확보. 섀도우원 착용. 그리고 그때 가장 두려웠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4시 18분. 작전실에 신호 분석가가 소리쳤어요. 평양 관저에서 비정상 신호 감지. 경보음일 가능성 높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경보. 침입자 발각. 국장이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데이비드, 끝났어. 철수 명령 내려. 저는 화면만 바라봤어요. 리우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설치 92% 완료. 2분 더 필요. 2분. 단 2분. 하지만 경보가 울렸어요. 2분 안에 보안팀이 전기실로 몰려올 겁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철수 명령을 내려야 할까요? 아니면 2분을 믿어야 할까요? 제니퍼가 속삭였습니다. 데이비드, 결정해야 해요. 지금.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가 떴어요. 섀도우2 설치 계속한다. 나를 기다리지 마라. 리우였습니다. 그는 남기로 결정한 거예요. 섀도우2 설치 계속한다. 나를 기다리지 마라. 작전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리우가 남는다는 뜻이었어요. 혼자서 설치를 완료하고 혼자서 잡히겠다는 거였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타이핑했습니다. 섀도우2 철수하라. 지금 당장. 답장이 왔습니다. 불가능.
내가 움직이면 경보 시스템 복구됨. 쇄도우원, 쇄도우3 탈출 불가. CIA 국장이 제 어깨를 움켜잡았어요. 데이비드, 설득해. 지금 나오라고 해. 저는 다시 타이핑했습니다. 리우, 셋이 함께 나가는 방법을 찾자. 없어. 이미 계산했어. 내가 교란 신호 유지하면 5분 버틸 수 있어. 그 시간이면 둘은 나갈 수 있어. 분석관 하나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류성철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섀도우2, 우리 함께 나가자. 방법이 있을 거야. 리우의 답장은 차갑고 명확했어요. 없어, 형. 이미 보안팀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 2분 안에 여기 도착해. 내가 시스템을 교란해야 너희가 살아. 최한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섀도우2, 우린 너 없인 안 돼. 너희는 돌아가야 해. 이 작전이 의미 있으려면 제발 가줘. 이건 명령이 아니야. 부탁이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건 제 결정이어야 했습니다. 작전 책임자로서. 하지만 어떻게 한 사람을 죽음에 남겨둘 수 있을까요? 국장이 낮게 말했어요. 데이비드, 선택해야 해. 셋 다 잃을 거야, 아니면 하나를. 저는 키보드를 쳤습니다. 손가락이 무거웠어요. 섀도우1, 섀도우3. 철수 개시. 섀도우2가 경로 확보할 것이다. 류성철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못 가. 리우 없이는. 리우가 답장했어요. 형 가.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이거야. 완벽한 일을 하는 것. 이게 내 완벽이야. 새벽 4시 20분. 류성철과 최한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우는 전기실에 남았어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뺄 수 없었습니다. 리우의 메시지만 응시하고 있었죠. 교란 신호 가동. 5분 유지 가능. 4시 21분. 무한팀 접근 중. 복도에서 발소리 들림. 4시 23분. 섀도우1, 섀도우3 배수로 진입 확인. 잘 가. 그게 리우의 마지막 개인 메시지였어요. 저는 타이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리우, 내가 설치한 장치. 작동할 거야. 너는 영웅이야. 알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4시 24분. 설치 완료. 장치 가동 시작. 데이비드, 이거 기록해둬. 내가 끝까지 해냈어.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작전실의 다른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기록했다. 리우,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이건 내 선택이었어.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야. 4시 25분. 문 손잡이 돌아감. 이제 메시지가 끊어졌습니다. 화면이 비었어요. 리우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작전실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책상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데이비드. 국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는 알아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알아요. 4시 32분. 류성철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배수로 출구 도착. 섀도우3와 함께. 섀도우2 신호 없음. 저는 답장을 쳤어요. 계속 이동. 픽업 지점으로. 섀도우2는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너희가 살아 돌아가는 게 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류성철이 답장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4시 38분. 외부 경비 순찰 증가. 즉시 이동 불가. 그들은 관저 밖에 나왔지만 여전히 위험했어요. 평양 전체가 경보 상태였습니다. 제니퍼가 위성 영상을 띄웠어요. 관저 주변에 차량 7대가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안에 전체 지역 봉쇄될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섀도우1, 차량 확보 가능? 확인 중. 주차장 진입 시도. 5시 15분. 차량 확보. 출발 준비. 기다려. 5시 30분 경비 교대까지 대기. 그 혼란 틈에 관저 외곽 벗어나. 이해. 대기 중. 1시간이 남았어요. 지옥 같은 1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루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검문소 4곳. 중국 기술자 신분증이 통할까요? 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작전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셨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리우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파일을 열었어요. 사진 한 장. 대만에서 찍은 가족 사진. 부모님과 어린 여동생. 그들은 리우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 죽었는지 영원히 모를 거예요. 5시 30분. 이동 시작.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침묵만 흘렀죠. 5시 34분. 관저 외벽 통과. 평양 시내 진입. 5시 52분. 첫 번째 검문소 접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검문소. 경보가 울린 상황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6시 3분. 첫 번째 검문소 통과.
중국 기술자 신분증 통함.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세 곳이 더 남았습니다. 6시 47분. 두 번째 검문소 통과. 7시 29분. 세 번째 검문소 통과. 순안지나 신의주 방향. 그들은 평양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신의주까지 약 100km. 마지막 검문소만 남았습니다. 8시 15분. 마지막 검문소 도착. 경비 3엄. 차량 검색 중. 저는 숨을 멈췄어요. 차량 검색. 만약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면 8시 31분. 통과. 신의주 진입. 작전실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9시 7분. 압록강 도착. 국경 대기 중. 저는 중국팀에게 연락했어요. 픽업 준비. 대상 2명. 5분 내 도착. 9시 12분. 국경 통과. 중국 단둥 진입. 픽업팀 확인. 9시 17분. 픽업 완료. 중국 단둥 출발. 베이징 경유 귀환. 작전실에서 다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악수하고 껴안았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2명만 돌아왔으니까요. 그들은 살았어요. 250km를 달려서 4개의 검문소를 통과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하지만 리우는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전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작전 성공. 인원 3명, 생환 2명, 실종 1명, 실종. 죽음이 아니라 실종. 그게 공식 용어였어요. 새벽 2시. 갑자기 모니터에 경보가 떴습니다. 평양에서 신호감지.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신호강도 98%. 음성 품질 완벽. 위치 김정은 집무실 조명 회로 제3번. 장치였어요. 리우가 설치한 장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으로 김정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선은 숨겨야 해. 하노이는 쇼야. 작전실로 사람들이 뛰어들어왔어요. 기술팀, 분석팀, 국장까지. 작동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장치가 작동하고 있어. 녹음을 다시 재생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선은 숨겨야 해. 하노이는 쇼야. CIA 국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강선? 함경남도 한 거 아닌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식적으론 그래요. 하지만 우리 정보국은 2016년부터 그곳을 주시해왔습니다. 왜? 위성사진에서 의심스러운 지하시설 건설이 포착됐었어요. 대규모 굴착 작업, 중국 기술자들의 출입, 그리고 철저한 보안, 영변 핵시설과 비슷한 패턴이었죠. 국방부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란 얘기였죠. 하지만 확증은 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확증이 생겼네요. 김정은이 직접 숨겨야 한다고 말했으니까. 그리고 하노이는 쇼라고. 제니퍼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럼 하노이 회담은 처음부터 눈속임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영변만 협상 테이블에 올릴 생각이었어요. 진짜 핵심인 강선은 숨기고 비핵화 협상은 시간을 벌기 위한 쇼였던 거죠. 국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정보로 우리는 하노이 회담을 완전히 다르게 준비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시 브리핑해야 해. 모두가 환호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의 진짜 의도를 파악했어요. 하지만 저는 환호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속삭였어요. 리우, 내가 해냈어. 내가 정말 해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엔 이름 없는 희생이 있었어요. 리우, 쇄도우투. 그는 평양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작품은 살아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유령. 그게 리우가 남긴 것이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김정은의 목소리. 북한의 비밀들. 강선은 숨겨야 해.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강선에 비밀 핵시설이 있다는 것. 하노이 회담이 쇼라는 것. 김정은의 진짜 속마음을.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리우의 마지막 메시지를.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야. 그는 옳았어요. 완벽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의 대가는 그의 목숨이었죠. 작전 3일 후 평양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북한 내부 통신을 모니터링하는 팀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긴급 전화였죠. 데이비드, 뭔가 시작됐어요. 신호정보 분석관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평양 보위부 내부 통신이 급증했어요. 지난 72시간 동안 평소의 4배. 그리고 키워드가 반복되고 있어요. 침투, 외부 세력,
최고 존엄 위협.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요? 혼란스러워요. 보위부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해안에서 미군 특수부대가 침투를 시도했다는 건 확실한데 목적을 몰라요. 그리고 평양 관저에서 침입자 한 명을 체포했다는 보고도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이 연결된 건지 별개 사건인지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작전실로 향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이미 6명이 모여 있었어요. 모니터에는 북한 내부 통신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CIA 국장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봤나? 북한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화면을 보니 흥미로웠습니다. 북한 보위부는 분명히 두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동해안 침투 시도와 평양 침입자 체포. 하지만 세부 사항은 모호했습니다. 침투 목적은 뭐였는지, 평양 침입자는 누구인지, 두 사건이 연결됐는지. 이상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리우를 잡았다면 신문했을 텐데. 왜 이렇게 불확실하게 움직이죠? 국방부 분석관이 대답했어요. 리우가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두 가지 침투를 동시에 파악했어요. 동해안의 실팀6와 평양의 정체불명, 침입자, 연결고리를 못 찾고 있는 거죠. 일주일 후 소문은 평양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우리 정보망에 포착된 내용은 놀라웠어요. 거리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동해안에 미 제국주의자들이 왔대. 최고 존엄을 제거하려고 했대. 아니야, 납치하려던 거래.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대. 흥미로운 건 소문이 다양성이었어요. 모두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어떤 소문은 미국의 암살 시도, 어떤 소문은 중국 스파이, 어떤 소문은 내부 반역자. 침투 목적조차 확실하지 않았어요. 저는 패턴을 파악했어요. 북한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CIA 국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동해안 실팀6는 페이크 모션만 하고 철수했어요. 실제로 상륙하지 않았죠. 그래서 북한은 목적을 파악 못하고 있어요. 도청인지 암살인지 납치인지 추측만 난무하는 겁니다. 평양의 리우는?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신원도 목적도. 그래서 북한은 그가 동해안 작전과 연결됐는지도 모르는 거죠. 제니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북한은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는 거네요. 첫째, 미국의 암살 시도. 둘째, 도청 시도. 셋째, 내부 반역. 정확해요. 그리고 그 혼란이 우리에게 유리해요. 2주 후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평양 관저 경비대에서 12명이 사라졌어요. 전기 시스템 담당 부서에서 7명이 추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을밤으로 의심되는 인물도 모습을 감췄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너무 광범위했습니다. 마치 북한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니까 관련된 모든 사람을 제거하는 것 같았어요. 제니퍼가 보고했어요. 데이비드, 패턴이 이상해요. 보안부가 체계적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사람들을 잡고 있어요. 마치 범인을 모르는 것처럼. 저는 끝맺었습니다. 맞아요. 리우를 잡았다면 정확한 정보가 있을 텐데 지금은 닥치는 대로 잡고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리우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문을 당했을 겁니다. 아마 며칠간 버텼을 거예요.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 후 소문은 공식화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짧은 보도를 냈어요. 외부 적대 세력의 침투 시도가 있었으나 영웅적인 인민군에 의해 저지됐다.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됐다. 짧았습니다. 너무 짧았어요. 누가 침투했는지, 언제였는지, 무엇을 하려 했는지 아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CIA 국장이 말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리우는요? 그는 어떻게 된 거죠? 모른다. 북한이 그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 공개 처형도 없고 공식 발표도 없어. 그게 더 무서웠어요. 리우는 그냥 사라진 겁니다. 존재가 지워진 거죠. 2달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또 다른 소문이 퍼졌어요.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침투는 실패였다. 미국이 최고 존엄을 제거하려 했지만 우리가 막았다. 외부 세력의 침투는 완전히 좌절됐다. 거짓이었어요. 장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김정은의 대화를 듣고 있었거든요. 저는 패턴을 이해했습니다. 북한은 두 가지 서사를 동시에 퍼뜨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침투가 있었다는 공포, 다른 하나는 하지만 우리가 막았다는 안심,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침투의 진짜 목적을 여전히 모른다는 것. 천재적이네요.
제니퍼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뭐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그냥 당을 믿게 돼요. 맞았습니다. 진실이 사라지면 믿음만 남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믿음을 통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진짜로 뭘 모르는지. 실팀6의 목적, 리우의 정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석 달 후, 저는 류성철과 최한나를 만났습니다. 안전가옥에서였어요. 그들은 작전 후 미국 본토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저는 만나야 했어요. 류성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리우는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흔적이 없어요. 북한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도 없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살아있을 수도?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가 끝까지 말하지 않은 건 확실해요. 북한이 아직도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최한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영웅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죠. 역사는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우린 기억할 거예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회색 빗줄기. 모든 게 회색이었어요. 류성철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청 장치는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김정은의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준비할 수 있었죠. 하지만 리우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성공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비싼 대가를 치렀죠.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사라졌고 믿음만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혼란 속에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유령처럼 2019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우리는 완벽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작전 이후 내부 보고서는 작성됐어요. 기밀 문서로 분류됐고 접근 권한은 15명으로 제한됐습니다. 대통령도 브리핑을 받았죠. 하지만 외부로 새어나간 정보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 침묵을 지키는 일의 일부였습니다. 언론이 북한 관련 질문을 할 때마다 코멘트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의회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조차 세부 사항을 듣지 못했어요. 왜 침묵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작전의 가치가 사라지니까요. CIA 국장이 처음 회의에서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순간 북한은 장치를 찾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우리의 정보원도 위험해져. 침묵이 최선이야. 맞았어요. 침묵은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어요. 특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을 때 말이죠.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평화의 가능성을 기대했죠. 하지만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합의 없이 끝났어요. 언론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갑자기 결렬됐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추측만 난무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었으니까요. 회담 직전 김정은의 집무실에서 포착된 대화가 있었어요. 영변은 보여줘도 돼. 하지만 강선은 절대 안 돼. 미국이 강선을 요구하면 협상을 깨.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강선을 언급했어요. 김정은은 당황했고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회담은 결렬됐죠. 언론은 몰랐어요. 트럼프가 왜 그렇게 강경했는지, 왜 김정은이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지. 하지만 그 배후엔 우리가 있었습니다. 고스트 리스닝이 있었어요. 회담 후 백악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죠. 대통령은 어떻게 김정은의 속마음을 알았습니까? 특별한 정보가 있었습니까? 백악관 대변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대통령은 훌륭한 협상가입니다. 그게 전부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9월 모든 게 바뀌었어요. 뉴욕타임스가 기사를 터뜨렸습니다. 2024년 9월 5일자였죠. 제목은 이랬어요. 미 해군 특수부대 2019년 김정은 도청 위에 북한 침투 시도. 민간인 조우 후 실패. 저는 아침 커피를 마시다 기사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는 놀랍도록 구체적이었어요. 2019년 2월 11일 밤 미 해군 특수부대 실팀6가 김정은 통신을 도청할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잠수함으로 북한 동해안에 침투를 시도했다. 해안 접근 중 북한 민간인 어선과 조우하면서 발각 위험이 높아졌고 특수부대는 임무를 포기하고 철수했다.
저는 기사를 2번, 3번 읽었어요. 실팀6, 잠수함, 동해안, 민간인 어선 조우.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양동작전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팀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성공했다는 것. 1시간 후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CIA 국장이 들어오자마자 말했어요. 다들 봤지? 뉴욕타임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국장님, 저 기사는 실팀6 양동작전만 다루고 있어요. 우리 진짜 팀 류성철과 리우와 최한나는 언급조차 안 됐고요. 국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맞아, 데이비드.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야. 무슨 뜻입니까?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 분석관이 물었어요. 설마 우리가 흘린 겁니까?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정확해. 우리가 뉴욕타임스에 정보를 흘렸어. 하지만 실팀6 양동작전만. 진짜 작전은 완전히 빼고.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생각해봐. 북한이 이 기사를 보면 뭘 생각하겠어? 아, 미국이 실팀6를 동해안으로 보냈는데 민간인 때문에 실패했구나. 우리가 막았어. 그럼 북한은 뭘 할까? 제니퍼가 대답했어요. 동해안 경비를 더 강화하겠죠. 맞아. 그들은 미국이 다시 바다로 올 거라고 생각할 거야. 잠수함으로 해안으로. 하지만 진짜 작전은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 중국 국경 육로 비공식 요원들. 북한은 그걸 영원히 모를 거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럼 장치도 안전해. 북한은 실팀6가 뭘 하려 했는지만 찾을 거야. 동해안에서. 하지만 진짜 장치는 평양 한복판 김정은 집무실에 있어. 완전히 다른 팀이 다른 방법으로 설치한 거지. 북한은 절대 연결시키지 못해. 천재적이었어요. 양동작전을 언론에 흘려서 진짜 작전을 영구히 숨기는 것 실팀6라는 유명한 부대 이름을 미끼로 던지고 류성철과 리우와 최한나는 그림자 속에 숨기는 것. 그럼 장치도 안전한 거네요. 정확해 북한은 실팀6만 찾을 거야. 그들이 뭘 했는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하지만 진짜 장치는 완전히 다른 팀이 다른 방법으로 설치한 거야. 북한은 절대 찾지 못해. 천재적이었어요. 가짜 작전으로 진짜 작전을 위장하는 것 실팀6라는 유명한 부대 이름을 미끼로 던지고 진짜 비공식 팀은 그림자 속에 숨기는 것. 다음 날 CNN이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CIA 북한 도청 작전 실패 보도에 침묵. 부인도 인정도 안 하. 기자가 CIA 대변인에게 물었어요. 실팀6 침투 작전이 있었습니까? 코멘트 없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코멘트 없습니다. 그럼 성공했습니까? 코멘트 없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어요.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많은 추측을 낳았죠. 일주일 후 북한이 반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이례적으로 긴 논평을 냈어요. 미 제국주의 침략 부대의 비열한 침투 시도는 우리 인민군 영웅들에 의해 완전히 좌절됐다. 적들의 특수부대는 우리 해안 경비의 철통 같은 방어를 뚫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다. 실팀6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명백히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북한은 자신들이 동해안에서 미국의 침투를 막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듣고 있었거든요. 김정은의 다음 대화를. 류성철과 리우와 최한나의 작전은 여전히 비밀이었고 장치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동해안만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유령은 평양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국방부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말했어요. 고스트 리스닝 작전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자.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작전 성공률, 정보 획득량, 외교 성과,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의장은 다른 걸 지적했습니다. 여기 봐. 뉴욕타임스 보도 후 북한의 반응. 그들은 실팀6를 찾고 있어. 동해안 경비를 2배로 강화하고 잠수함 탐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지. 하지만 서쪽 중국 국경은 평양 내부 보안은 전기 시스템 점검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어. 왜? 우리가 동해안 바다에서 실패했다고 믿으니까.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완벽한 미스디렉션이에요. 북한은 잘못된 곳을 보고 있어요. 실팀6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의 진짜 작전은 처음부터 다른 방식이었어요. 양동작전과 진짜 작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류성철, 리우, 최한나. 그들의 존재조차 북한은 모릅니다.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왜 실팀6를 투입했는지. 그들은 실패하기 위해 간 게 아니었어요.
북한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간 거였죠. 완벽한 이중 기만이었습니다. 맞았어요. 정보전의 본질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믿음, 진실이 아니라 의심.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스트 리스닝은 단순한 도청 작전이 아니었어요. 심리전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머릿속에 유령을 심는 작전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작전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엔 여전히 신호가 떴어요. 평양에서 오는 신호. 리우가 목숨을 걸고 설치한 장치의 신호. 저는 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비공식 기록에만 남아있는 사진. 대만에서 찍은 가족 사진. 리우,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실팀6 이야기만 알고 있지만 진짜 영웅은 당신이었어요. 당신과 류성철, 최한나. 당신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침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침묵이 우리의 무기였으니까. 세상이 가짜 작전을 믿는 동안 진짜 작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평화 뒤에 얼마나 많은 침묵과 희생이 있는지. 전쟁은 총성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022년 장치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리우가 희생된 지 3년. 하지만 그가 설치한 장치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신호가 왔어요. 평양에서 워싱턴으로. 김정은의 목소리가 암호화된 파일로 도착했죠. 저는 여전히 그 파일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니었어요. 팀이 있었습니다. 분석관 12명, 번역가 6명, 기술팀 넷, 고스트 리스닝 전담팀이었죠. 회의실에서 최신 녹음을 재생했어요. 2022년 3월 15일자였습니다. 김정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국은 우리를 과소평가해. 그들은 여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어. 하지만 우린 시간만 벌고 있을 뿐이야. 분석관 하나가 메모를 했습니다. 협상 의지 없음. 시간 벌기 전략 지속. 또 다른 녹음이 재생됐어요. 한 달 전 파일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도움을 요청했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탄약과 인력이야. 대가로 뭘 받을 수 있을까? CIA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중요해. 북러 군사 협력 가능성이야. 3년 동안 우리는 들었습니다. 김정은의 핵 전략, 중국과의 관계, 내부 권력 투쟁, 경제 계획, 모든 걸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회의에서 말했어요. 국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3년 동안 우린 김정은의 거의 모든 대화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뭐가 바뀌었나요? 북한은 여전히 핵을 개발하고 있고 미사일을 쏘고 있고 협상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석관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국장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정보의 가치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 우리가 듣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김정은이 우리가 듣고 있다고 믿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각해봐. 김정은은 매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의심할 거야. 혹시 미국이 듣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지.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류성철을 만났습니다. 그는 버지니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론 한식당 주방장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론 여전히 우리 사람이었죠. 식당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그가 웃으며 맞아줬어요. 오랜만이야. 성철 형, 물어볼 게 있어요. 앉아. 찌개 먹으면서 말해. 저는 앉아서 물었습니다. 형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 작전을. 그가 국자를 멈췄어요. 왜 갑자기? 3년이 지났는데 북한은 안 변했어요.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어요. 리우는 죽었고. 그게 의미 있는 희생이었을까요? 류성철이 김치찌개를 떠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봐. 리우가 좋아했던 맛이야. 저는 한 숟갈 떴어요. 뜨거웠지만 맛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데이비드, 전쟁은 한 번의 작전으로 끝나지 않아. 평화도 한 번의 협상으로 오지 않지. 우리가 한 건 씨앗을 심은 거야. 의심이라는 씨앗. 김정은의 머릿속에. 그게 충분한가요? 모르겠어.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리우는 그걸 알았어. 그래서 끝까지 버틴 거야. 저는 찌개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류성철이 오를까요?
우리의 작전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일주일 후 최한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LA에서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데이비드, 왜 이렇게 심각해?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작전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르겠어요. 장치는 작동하잖아. 그래요. 하지만 그게 뭘 바꿨어요? 북한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리우는 돌아오지 못했고 최한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데이비드,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작전을 다시 하겠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대신 대답했어요. 나는 할 거야. 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 상황이 더 나빴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정은의 선택지는 제한됐어. 그게 충분해. 충분한가요? 완벽하진 않아.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 저는 창밖을 봤어요. LA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들은 몰랐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취약한지. 한 달 후 국방부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고스트 리스닝 작전의 장기 전략적 가치였어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전의 가치는 정보 수집이 아니라 심리전에 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김정은의 결정 패턴 변화였습니다. 2019년 이전 김정은의 도발 패턴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이후 패턴이 불규칙해졌어요.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의심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CIA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불안입니다. 그는 확신이 없어요. 모든 결정에서 주저하고 있어요. 미국이 알고 있을까? 하는 의심 때문에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가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인식을 만든 게 중요한 거죠. 그 인식이 김정은의 모든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고스트 리스닝은 도청 작전이 아니었어요. 심리전이었습니다. 김정은의 머릿속에 유령을 심는 작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혼란스러워하는 거 알아. 아닙니다. 이젠 이해해요. 좋아. 그럼 이것도 이해하길 바래. 리우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그가 설치한 장치는 3년 동안 작동했고 앞으로도 계속 작동할 거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의 희생이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야.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다. 누구든 들을 수 있다. 그 메시지가 김정은을 매일 밤 잠 못 들게 만들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전실에 혼자 남았어요. 모니터에는 새로운 신호가 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신호.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정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집무실이 불편해. 뭔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작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2026년 저는 퇴직했습니다. 27년간의 국방부 생활을 마감했어요. 마지막 날 제 책상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작은 USB 하나. 거기엔 7년 전 녹음이 저장돼 있었어요. 강선은 숨겨야 해. 하노이는 쇼야. 김정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시작된 모든 것. 퇴직 후 저는 버지니아에 작은 집을 샀어요.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정원을 바라봤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평양에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류성철이 찾아왔습니다. 데이비드, 요새 어때? 그가 김치와 소주를 가져왔어요. 조용해. 너무 조용해서 불편할 정도야. 우리는 뒤뜰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류성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가끔 생각해. 우리가 이긴 건가? 뭐가? 그 작전. 고스트 리스닝. 리우가 희생됐고 우린 7년 동안 듣고 있었어. 근데 북한은 여전히 거기 있잖아. 핵도 있고 미사일도 쏘고. 우리가 뭘 바꾼 거야? 저는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형, 승리가 뭐라고 생각해? 전쟁을 끝내는 거 아닐까? 아니야. 전쟁을 안 시작하게 만드는 게 승리야. 7년 동안 북한은 한 번도 진짜 도발을 하지 않았어. 미사일 실험? 그건 쇼였어. 진짜 전쟁은 시작되지 않았어. 왜? 김정은이 확신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듣고 있을까봐 두려웠으니까. 류성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긴 거네. 이긴 게 아니야. 지지 않은 거지. 전쟁에서 비기는 게 승리일 때도 있어. 2달 후 최한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정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죠. 데이비드, 퇴직 생활은 어때? 지루해. 넌? 바빠. 근데 의미는 없어. 민간 기업 보안 컨설팅이 뭐 그리 중요하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을 구하지 않아, 애너. 우리가 세상을 구한 적이 있었나? 그녀가 반문했어요. 있었어. 리우와 함께. 그날 밤, 최한나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있잖아, 가끔 꿈을 꿔. 리우가 나타나서 물어봐. 너희는 잘 살고 있어? 난 대답 못해. 왜? 우린 살아남았지만 그는 안 그랬잖아. 불공평해. 왜 그가 죽고 우린 살았을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존자의 죄책감. 우리 모두 안고 사는 것이었어요. 석 달 후 CIA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데이비드, 한 번만 와줄 수 있나? 고스트 리스닝 관련해서. 저는 랭글리로 향했어요. 7년 만에 작전실이었습니다. 변한 건 없었어요. 모니터, 책상, 그리고 24시간 켜져 있는 조명. 새로운 팀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제니퍼였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분석관이었죠. 데이비드, 보여줄 게 있어요. 화면에 신호 분석 그래프가 떴습니다. 평양에서 온 신호. 7년간의 데이터예요. 김정은의 대화 패턴, 결정 과정, 심리 상태. 전부 여기 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복잡한 그래프들이었어요. 뭘 발견했는데? 김정은은 변했어요. 2019년 이후 그의 결정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의심이 많고, 더 고립됐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걸.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장치는 아직도 작동하고 있네. 네. 리우가 설치한 그 장치. 7년이 지났는데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리우. 그는 7년 전 평양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의 작품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제니퍼, 승자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녀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작전. 우리가 이긴 건가? 북한이 이긴 건가? 우리가 이겼죠. 계속 듣고 있으니까. 아니야. 아무도 이기지 않았어. 우린 계속 듣고 있고 북한은 계속 의심하고 있어. 누구도 이기지 않았어. 그냥 계속되고 있을 뿐이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작전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리우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 대만에서 찍은 가족 사진. 리우,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침묵만 돌아왔습니다. 우린 제대로 한 거야? 내 희생이 의미 있었을까?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7년 전 녹음. 김정은의 목소리. 강선은 숨겨야 해. 하노이는 쇼야.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그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수백 번 들은 목소리.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승자는 없다는 걸. 이 싸움엔 승자가 없어요. 단지 계속 싸우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갔습니다. 리우의 묘는 없었어요. 공식적으론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저는 무명용사의 묘 앞에 섰습니다. 리우, 나 데이비드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가 궁금해했을 것 같아서 왔어. 우리가 이겼는지. 근데 답은 모르겠어. 우린 안 졌어. 그것만은 확실해. 내 덕분에.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 세상은 내 이름을 모르지만 난 기억할게. 류성철도 애너도. 우린 잊지 않아. 돌아서려는데 누군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류성철과 최한나였어요. 그들도 왔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섰어요. 3명의 생존자. 그리고 1명의 영웅. 류성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우, 우린 아직도 싸우고 있어. 내가 시작한 그 싸움. 최한나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린 지지 않을 거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 진실은 작지만 기억은 커. 전쟁은 그 틈에서 벌어지니까. 바람이 다시 불었어요.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지금도 저는 가끔 그 USB를 꺼내봅니다. 음성 파형을 화면에 띄워놔요. 김정은의 목소리가 만든 그 작은 파동들. 강선은 숨겨야 해. 하노이는 쇼야.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전쟁을 막았고 평화를 지켰고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죠. 승자가 누구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린 싸웠고 리우는 희생됐고 세상은 조금 더 안전해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은. 그게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진실은 작습니다. 리우 한 사람의 희생. 8분간의 작전,
손톱만한 장치, 하지만 기억은 큽니다. 그가 남긴 것, 우리가 이어가는 것. 전쟁은 그 틈에서 벌어집니다. 진실과 기억 사이, 승리와 패배 사이, 삶과 죽음 사이.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틈에서 유령처럼 듣고 있습니다.